용인 수지에 살고 세종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곽대종입니다. 지난주에 요번 주 휴먼 라이브러리의 어떤 그런 담당자가 약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자청을 했는데, 자청하고서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어저께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그리고 그냥 저의 삶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혹시 질문을 통해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드렸으면 합니다. 어, 저는 지금 올해 이제 은퇴를 앞둔 만 60세고요. 그리고 첫 직장이자 지금 마지막 직장입니다. 이게 87년 12월에 들어가서 올 연말, 뭐 은퇴 프로그램이 조금 연기돼서 내년 한 5월 정도 그렇게 연기가 되면 이제 34년 정도 이제 근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지성수 목사님 같이 치열하게 삶을 사신 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평안한, 어떻게 보면 온실에서의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의 삶을 스스로 신앙에다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이 타이타닉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이 헐수선이라고 이렇게 배가 잠기는 그 위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밑에는 별로 안 잠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 산산조각이 나는데, 빙산은 10분의 9가 밑에 있고 10분의 1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저의 신앙을 좀 비유해 보는데, 그 이제 가분수적인 신앙이죠. 머릿속만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로 실천은 별로 없는. 생각은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별로 이렇게 실행이 별로 없는. 그래서 그걸 스스로 이제 변명을 하기는, 구조주의 막시스트 중에 알투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론적 실천이라는 개념을 발명을 했는데, 그 정확한 그 개념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괜히 제가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 나는 생각만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빗댔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보면 별로 삶이 치열하지 않으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온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딸의 아빠고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뭐 제가 태어난 곳은 왕십리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 첫 이제 제 집을 가진 게 여기 수지 풍덕천동인데, 풍덕천 리였습니다 당시. 그리고 첫 직장이었던 홍릉, 지금은 세종으로 이사를 왔지만 홍릉의 청량리에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왕십리에서 태어나서 풍덕천리에 살면서 청량리로 출퇴근하는 리리리 인생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대개 리자가 붙은 지명이 개발이 늦어요. 청량리도 지금 한참 개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풍덕천동도 우리가 들어왔을 때 비해서는 지금 그렇고요. 왕십리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주변인적인 한계인적인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말이 좀 두서가 긴데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일종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 역설과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역설이고 모순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역설은 진리고 모순은 반진리다 이런 거죠. 역설이라고 하면 이게 패러독스라 그래가지고 보이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보여지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진실함 같은 게 보여진다면 그게 또 역설이 되고 진리에 가까울 수 있는데, 모순은 컨트러딕션이라 그래서 반대로 말하는 이런 얘기니까, A면서 동시에 A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뭐 하여튼 그래서 삶에서의 어떤 모순과 역설을 이렇게 발견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 정유라 입시 비리에 연루된 류철균이라고 유명한 이인화라는 소설가가 진 책의 제목이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제학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요. 경제학은 사실은 한 중학교 때부터 경제학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재수해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그 대학원을 경제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는 좀 편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때 6개월 장교 근무하는 게 있어서 석사 장교라는 걸로 편하게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지도교수방에서 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강의를 하다가 놀고 싶은 생각으로 있다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 눈치를 잽싸게는 아니고 한 7, 8개월에 걸려서 그 알아채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취직을 한 게 그 당시에는 참 지금보다는 취직 여건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증권회사 한 군데 그리고 연구소 한 군데 이렇게 결정이 됐더니 선생님은 연구소로 가라 그래서 연구소 갔고 그 당시에 모교의 그 학위 과정으로 바로 등록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제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렸을 때 제가 왕십리에서 무학교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이제 큰 교회였거든요. 거기 그 평양신학교 출신 그 목사님 이미 개척하신 교회였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 바로 위에 담벼락부에 붙어 있는 집이었어요. 스스로는 좀 거창하게 그게 우연적 필연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죠. 형이 그 교회에서 놀고 이러다가 저를 데리고 가고 뭐 이러다가 이제 무학교에서 중학교 한 1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때는 뭐 구원이라는 컨셉이 없었죠. 그냥 뭐 열심히 생활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장로님 자제, 목사님 자제들이 우리 그 저 국민학교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뭐 그저 그랬는데 저는 뭐 그런 대로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냥 잘난 체하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던 그런 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서 멀어지다가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왕십리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멀어졌고 형도 교회를 안 나가고 누나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누나는 그때 이제 좀 그 갈급함이 있었는지 다시 이제 교회를 찾다가 사랑의 교회를 알게 됐어요. 77년에 국기원 근처에 오국 목사님 개척하신 사랑의 교회를 알게 돼서 누나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게 되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접목이 돼서 사랑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모순과 역설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제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경제학을 했다고 하지만 언더에서는 좀 좌파적인 그런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다 복음주의 교회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게 잘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20대 막시스트가 아닌 자도 바보고 그 이후에 40대, 50대에도 막시스트를 유지하는 자도 바보다. 그 송복 교수하고 이원복 그 교수가 쓴 만화책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화두가 저를 한 40 후반까지 지배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합치가 안 되는 거죠. 남의 말에 의해서 내가 규정이 된다는 게 나는 왜 좌파적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저도 지금 아직까지 좌파거든요. 그렇게 갖고 있을까? 그러면서 복음적 그 크리스천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풀린 게 이게 아무 소스가 없는 거예요. 뭐 그 프랑스 혁명 때 어떤 뭐 말이 나오고 윈스턴 처칠이 인용을 했는데 여기저기 돌아가지고 뭐 포포가 얘기했다는 헛소리가 나오고 이거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인용돼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임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멍해가 저한테 됐던 거죠. 누가 저한테 씌운 명예도 아닌데 제 스스로 이게 남이 볼 때는 좌파와 복음적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이 서로 상충되는 남한테 이렇게 누가 물어볼 때 제가 얘기를 할 때 보면 스스로도 이렇게 자꾸 거리껴지고 이게 어떻게 통합될 것이냐.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그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소스가 없는 것들이 저를 얽매여 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미국의 노엄 촘스키라는 그 언어학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안 낸다고 알고 있어요. 막시스트가 아닌데 미국 정부는 제국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자기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참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도전해보고 늙으면 이제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훈수를 준다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 지성도 목사님이나 그런 노엄 촘스키 같은 분들처럼 자기의 확신 같은 것들이 검증이 된다면 점점 행동은 레디칼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레디칼이라는 게 무슨 돌 던지고 총 쏘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참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깊은 경험과 지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하여튼 아직까지는 제 얘기를 하다가 이상한 머릿속에 있는 관념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들어와서 철강 비철금속 산업을 분석하는 일을 하다가 그 실의 실장이 학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논문 쓰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 쓰는 것들이 좀 부담이 되니까 다시 실을 옮겨서 환경 쪽에 실을 옮겨서 환경 경제학으로 논문을 그냥 그럭저럭 썼습니다. 30대 중반에. 그리고 그냥 연구소에서 일하는 거는 저희 연구소 일은 보고서를 쓰는 일이에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제 책장을 이렇게 보니까 외부에서 요구한 보고서나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니까 그래도 그 책장에 한 두세 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책장 속에 쌓인 나의 어떤 그런 아웃풋 같은 것들이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책으로 쌓여 있는데 나의 삶이 어떤 거였나 할 때는 그게 자신은 좀 없습니다. 하여튼 또 60이 돼서 이제 은퇴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스스로는 30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자기 청년의 삶에서 배움의 삶이라면,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가정을 부양하는 삶, 그리고 60 이후 대충 인생의 산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산막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좀 모순과 역설적인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소심하면서도 또 남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모순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학위가 있으니까 그쪽에 전문가고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쪽은 일하면서 그냥 그 적당히 한 거 외에는 없고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남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화제를 주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튀어나옵니다. 그렇다고 정확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굳이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오래간만에 제 친구를 만나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외모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머리도 이렇게 흰머리가 좀 나긴 나는데 동안이고 아버님 어머님이 동안이셔서 그런지 하여튼 동안이고 근데 저한테 이제 한계는 왜 나는 성장이나 발전이나 변화가 별로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극적인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또 극적이고 그 발전이 있었던 친구들을 또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이중적인 저의 모습이 저한테 여전히 있습니다. 애어른 같은 그런 게 있죠. 하여튼 두서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그 멍해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멍해를 저가 또 그 멍해를 생각해 볼 때 보면 기질적으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하면 남들이 보기엔 그냥 하면 되는데 굉장히 고민만 하고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제 친구가 보면 그냥 해 그러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물어보고 상담 구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재 물종 잡듯 하다는 속담 혹시 아세요? 저희 어머님한테 유일하게 듣는 속담인데 가재가 종을 잡는 데입니다. 우리가 종 잡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나중에 스스로 해석을 한 건데 가재가 이렇게 이 가위를 들고 물을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종을 잡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만큼, 저기서부터 저기는 이만큼 덧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 읽다 보면은 어머님이 또 옆에서 게으른 선비 책장 넘기듯 하다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성격이 급하니까 얼마나 남았나 맨날 그런 거 뒤져보고 있고 그렇게 세월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어영부영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자기 묘비를 그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만큼 부족한 걸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혀 치열하게 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왔기 때문에 어영부영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게 제 다른 묘비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보기엔 대충 한
15, 16분 지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 저한테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게 있으면 질문 받아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 제 소에 조금 말씀 죄송한데, 너무 재밌었고요. 박대중 형제님처럼 개성이 강한 분, 그러니까 뭐 60세 정도 되셨으면은 그래도 기성세대시고, 신세대가 아니잖아요. 신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부터 신세대인데, 상당히 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개성이 강하고 또 재밌고 매력이 있고, 예, 저는 참 더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아주 많은 질문 다 해도 다 답변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예, 어려운 질문 막 해도 됩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네, 켰습니다. 아, 예, 신성남 형님,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은 아주 재밌게 하시네요.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 시간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 국책연구소라 그러셨는데 그게 정부 프로젝트, 정부 출연 기관입니까? 그러면은 네,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네네. 그럼 정부에서 주는 프로젝트를 하기 있겠네요. 일반 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용역받고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죠? 예, 저희는 그 정부 출연 기관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그 예산을 매년 받습니다. 네. 예산의 그 비율이 전체 운영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0%, 65%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5% 이상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은 뭐 삼성 같은 그런 개인 기업에서 사기업에서 받는 것보다는 주로 그것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협회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 정책을 만드는 그 구조가 그 정부가 직접 돈을 줘서 만들기보다는 예산을 다른 데다 줘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그 연구기관에 주는 이런 형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일들이라는 게 정부가 주는 예산으로 기본 과제는 보통 1년을 하거든요. 그 1년을 하거나 아니면 수시과제라고 해서 한 3, 4개월짜리를 하거나 월간지에 이제 기고를 하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면 수탁과제라고 해서 말씀하신 그런 협회나 그 공기업이나 이런 그 공공적인 어떤 그런 그 현황을 파악하거나 정책 대안을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을 합니다. 네. 저희 기관이 조금 특수했던 게 98년도에 그 이 예전에 산자부 산하기관이었는데 DJ 정부 들었으면서 다 이제 하나로 묶었거든요. 과학기술,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이렇게 이제 네 개를 냈다가 지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하나로 더 통합되고 MB 때 과학기술연구회는 과기부 산하로 나갔는데 지금 총리실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공공적인 그 정책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대비가 아니라면 연구직은 몇 분 정도 되나요, 거기에? 예, 연구직은 한 150명 정도 되고요. 네. 비연구직이 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학위 소지자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네. 있습니다.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 아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왕십리 무학교회 뭐 담옆에서 하셨다 그래서 예, 예.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 예. 국민학교 한 3, 4학년, 2, 3학년 네. 때인 것 같아요. 그 형이 나가고 무학교회가 누나가 나가면서 형이 저보다 9살 많고요. 네. 누나가 3살 많은데 뭐 자연스럽게 누나가 뭐 중등부고 저는 초등부고 형은 네. 대학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 뭐 바로 담벼락이니까. 근데 감사했던 거는 그 당시에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어. 저더러 주일날 되면 왜 안 나가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어. 했었어요. 저는 또 순종적이니까 네. 나갔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군대 계실 때 이제 정보 쪽에 일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수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거기 그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그 동해안 쪽에 이렇게 가셨을 때 그 교회 개척 업무를 돕고 뭐 이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 삼각지에 다닐 때 삼각교회 다니신 적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저로서는 그런 어떤 연이 필연적 우연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예. 그 무학교회가 합동측 교단이죠? 통합입니다. 제가 아, 알기로는. 통합인가요? 아, 예, 그렇구나. 통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예, 물론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해결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젊었을 때 20대 때 좌파였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죠, 리버럴. 그런데 교회 신앙은 내가 복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항상 모순과 갈등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접속 때문에 지성수 목사님 왼종일 집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지성수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레디칼입니다. 근데 저는 리버럴과 레디칼 사이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어떨 때는 유교 원리에 충실하는 것처럼 원리를 굉장히 쫓을 때 보면 저도 저 자신에게 놀라는 거예요. 내가 리버럴인데 왜 이렇게 어떤 원리에 집착할까? 그걸 내려놓아도 되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아무튼 우리 곽대정 형제님 조금만 더 그러면 좌파였던 또는 막시스였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어떤 장애나 아니면 이득이 있는지 저는 지금 곽대정 형제님의 성경을 대하는 성경의 권위나 성경 본문, 성경에 대한 성경 해석에 대한 관점이나 입장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예, 막스가 얘기한 중에 유명한 얘기가 역사가들은 여태까지 역사를 해석만 해왔다. 요점은 the point is to change it. 요점은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변화가 되려면 사람이 변화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은 한 사람이 변하지만 그 사람의 모임이 또 구조가 변해야 됩니다. 조직이 변해야 되죠. 그 조직의 단위는 뭐 가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직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사회, 국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는 개인한테만 집중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는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구원의 때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그 때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도 있으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너희 안에라는 그 공동체적인 부분 하나님도 세 분이자 한 분이신데 우리도 여럿이 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개인의 어떤 깨달음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그마한 조직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남의 생각을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는데 알 필요가 없죠. 단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이를 보니까 그 젠틀이더라고요. 그 젠틀은 베레아인들이 젠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인 게 뭐냐 하면 앞에서 따지고 괜히 딴지거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서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이게 과연 옳은지. 그래서 내면화하고 그것을 가서 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런 것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함이 톨러런스, 관용 이런 것과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공동체 내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말과 행동이 그것만 드러나니까요. 내 생각은 드러나지 않고 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된다면 통합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이승용 아, 씨. 네네네. 네, 제가 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 분야 쪽에 잠깐 이거 일을 하셨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좀 예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예. 제가 사실은 논문을 쓰레기를 썼습니다. 그 쓰레기를 쓴 이유가 이게 뭐 쓰레기를 그 공학적으로 연구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일들이 환경부에서 일반 폐기물을 어떻게 조사하고 할 것이나 폐기물 센서스에 관한 용역이 있었는데 그 용역이 좀 컸거든요. 그 용역을 하다가 나름대로 그 학위 논문 주제를 발견했고 그래서 학위 논문을 썼고 그게 나중에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같이 폐기물 센서스라는 걸로 환경부의 정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환경 쪽을 계속 하니까 DJ 정부 들어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규제개혁위원회 환경 분야 규제개혁으로 나가서 1년 동안 파견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근으로 또 1년, 또 상근으로 또 한 6, 7개월 이렇게 한 2, 3년 단위로 있었고 DJ 정부 때 제 기억나는 거는 뭣도 모르고 그냥 30대 후반에 광화문에 출퇴근을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 파견 가가지고. 그래서 법을 다 환경 분야 법을 쭉 보면서 사실 그때 인식이 뭐였냐면 경제 규제나 이런 것들은 규제 개혁의 대상이 되는데 환경 규제는 사회적 규제니까 이게 규제 개혁이 과연 대상이냐? 근데 저는 규제 개혁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여튼 뭐 그 파견 나온 과장하고 작업을 하면서 규제를 털어내는 그런 작업도 한 적이 있고 그런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건 그런 거네요. 그리고 말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대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데 2000년 초반에 좀 참여해가지고 그 산자부 그 팀하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입법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예가 좀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정규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예, 더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우리 박대중 형제님께 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나가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주셔도 됩니다.